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유니클로 주인은 일본 정부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현재 커뮤니티나 SNS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해석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유튜브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제 방송 모토는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가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의 상징이 돼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유니클로의 지도부가 우리나라의 이 불매 운동을 되게 비아냥거렸다고 해야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보면 이 유니클로 사업을 영위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에서 이 매출 뭐 이런 내용들 뭐 이제 기업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회를 결국 문제는 요 부분이었죠. 최고 재무 책임자가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 예상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니네 이거 불매 운동은 결국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일본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결국은 기름에 불을 부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거예요. 유니클로. 한국 유니클로는 이 롯데랑 일본 유니클로가 지금 나눠 갖고 있고요. 일본 유니클로는 주식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대주주가 지금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 일본 주식에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국은 그 나라의 주식시장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보면 금융완화 정책을 앞세워서 증시에 일본은행이 개입을 하고 있대요. 정말 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ETF를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종목의 주식에 간접 투자 효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 행동을 하냐? 거의 유일하게 일본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촉발한 세계금융 위기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부터 ETF를 매입을 한 거예요. 요건 정말 웃겨요. 결국 시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 도쿄 증시가 오전장에 약세를 보이며 오후장에 ETF를 사들여서 지수를 떠받치는 패턴. 일종의 하락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연기금 쏟아부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그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고 또 넘어갈게요.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중앙은행의 주식 매입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연하죠. 이 행동이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경제 원리대로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으면 ECB, 유럽 중앙은행이나 그 다음에 미연준이 바보같이 금리를 뭐 올리고 뭐 한다, 양적 완화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열심히 돈 찍어가지고 그 나라 주식시장 사면 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간단하고 만능인 거를 왜 안 할까요? 그쵸. 언젠가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양적완화 무정론을 지지한다면 결국은 제 얘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모든 경제 법칙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언젠가는 그 후유증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설명을 하니까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작년 일본은행의 ETF 매입액이 6조 5천억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이 주요 기업을 대주주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점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일본은 자기가 돈 찍어가지고 자기 기업들을 사는 대주주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이링이나 뉴패밀리마트 홀딩스나 대기업 중심으로 33개가 지금 계속 일본 중앙은행이 사서 10% 이상을 이제 보유하고 있대요. 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기사가 누가 써놨어요. 뭐냐? 장래 출구 전략의 난제가 거론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행동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내가 이걸 그만둬야 돼요. 왜? 이러다가는 일본 주요 기업들은 다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말 세계 최초의 일을 하게 되니까요. 경제 원리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ETF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주가 하방 압력을 받게 돼요. 왜? 이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 경제가 일본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 정말 튼실튼실한 그런 경제대국이라면 이게 니케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를 팔아요. 그럼 누군가가 사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결국은 니케이를 ETF가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를 팔아버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느 외국인이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근데 그거를 할 가능성이 매우 없어요. 왜? 들어오질 않으니까. 일본이 지금 니케이를 그렇게 떠받치는데 만약에 니케이가 정말 괜찮다고 하면 계속 상승을 해서 우상향을 그동안 보여줘야죠. 그쵸. 근데 이렇게 중앙은행이 투입을 했는데도 우상향을 해서 전고점을 계속 못 찍는다라는 건 이거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본은행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ETF를 처분하는데 6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니케이가? 시장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든 주식시장이 다 그렇듯이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 그 나라를 확인하려면 외환이랑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가장 잘 보니까. 이것만 봐도 그 나라가 경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결국은 이 외환이랑 주식을 떠받치기 위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니케이는 처음으로 정말 최초죠 거의 이 중앙은행이 떠받치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품에 거품이 발생돼서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니케이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도 이렇게 떠받치는데 고점, 전고점을 계속 못 뚫고 있으니까 90년도 버블 이후로.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쉽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야 이게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경제의 기본 원리대로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언젠가는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보면 일본이 결국은 국채를 계속 끊임없이 발행해야 되는 나라는 맞아요. 이미 세입과 세출이 그동안 버블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카드 빚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가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 망해요.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국채를 발행을 더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날로 경제가 완전히 망해갑니다. 그쵸.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현재 아베노믹스를 하고 일본 양적 완화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41%까지 가져갔어요. 이 말은 일본 경제가 튼실튼실하다라는 게 역대 과거에부터 증명하지 못했으면 진작에 망해도 망할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봤을 때. 이미 중앙은행이 자기네 국채를 41%나 가져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불안함이 바로 이겁니다. 빚이에요, 빚. 일본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경 4천조예요. 어마어마하죠, 빚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망하냐 안 망하냐를 이걸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로 파악하냐? 요 빚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뭘로 판단하냐면 국채금리로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를 정부가 유지하도록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지금 41%나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신뢰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국채금리가 뛰어요. 그러면 일본이 여기에서 갚아야 되는 빚이 이자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날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냐 안 망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국채금리가 뛰냐 안 뛰냐예요. 저번에 작년 10월이나 그랬을 거예요. 일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잠깐 튀었어요. 그래서 바로 뭘 했냐?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해서 이거를 진정시킵니다. 왜? 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날로 일본은 망하니까. 그러면 왜 이게 안 망하냐?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 정부가 그동안 벌어놓은 해외 자본이나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이 체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일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봤든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제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와야죠. 바로 양적 완화 무적론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통화 이론 MMT라는 게 요건데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맞다고도 볼 수 있고 틀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근데 저는 양적 완화가 무적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으면 이 FRB나 그 다음에 세계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FRB나 그 다음에 ECB 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이 나라들이 지금 돈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근데 FRB나 ECB가 결국은 해외 눈치를 봐가면서 돈을 어느 정도 찍고 그만둡니다. 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양적 완화 무적론이 발생이 되려면 뭔 걱정이 있습니까? FRB나 ECB 같은 경우 계속 국채 발행해서 그분들의 주장, 이 자국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를 다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불만도 안 갖고 정치권에 정말 해피해피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결국 양적 완화 무적론이나 MMT의 이 주장의 이 근거가 부실하다라는 거를 대답을 못해요. 네, 제가 미적분이나 뭐 이런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간단한 사회의 이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FRB나 ECB가 일본 중앙은행처럼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기관과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와 어마어마한 이 화폐 통화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왜 해외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돈을 양적 완화를 줄였다 늘렸다 하냐 이거죠. 일본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하면 되는데. 그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뭐 어렵게 설명 안 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또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넣습니다. 어느 분들이 일본의 양적 완화가 계속 무적이고 앞으로도 경제가 나아질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한평생은 할 수 있다 아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어떻게 그걸 한평생 해요? 그게 가능했으면 FRB나 ECB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이론에 합당한 이유가 빠지니까. 그쵸. 요거 설명을 한 거야. 물론 이게 양적 완화가 평생 한평생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돈을 계속 찍어가면서 우리가 저금리로 50년 가까이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분 주장하는 말대로 가시면 돼요. 그쪽이. 근데 저는 언젠가는 저금리를 평생 할 수 있지는 못하고 나중에 또 고금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고금리, 저금리, 정상금리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쵸?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이야기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의 주인이 결국 그럼 누구예요? 일본 정부예요. 그럼 일본 기업들의 주인이 그럼 누가 돼가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돼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정말 불안불안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아직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뒤에 설명을 마저 할게요. 우리나라의 유니클로 주주가 롯데랑 일본 유니클로예요. 그리고 일본 유니클로의 주주는 일본은행이 갖고 있어요. 이상. 이 현상이 왜 발생됐냐? 아베노믹스가 양적 완화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돈을 찍어서 나눠주고 채권을 사가는 행동. 주식 매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내용이죠. 결국은 니케이가 거품이 더 거품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게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이 일본 중앙은행의 ETF가 빠지면 돼요. 그쵸? 아니면 이게 만약에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우상향을 해야죠.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주식시장은 일본 국민들과 일본 중앙은행이 나눠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중앙은행이 빠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평생 계속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니케이 주가가 떠받치는데 일본연금 후생연금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아베노믹스를 만약에 30년 가까이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버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나 끼어 있는데 니케이는 더 심한 거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망할지, 정부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국채금리만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서 난리가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뭘로 확인한다? 일본은행이 항상 국채금리가 튈 것 같으면 무제한 매입을 통해서 열심히 막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왜 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안 망하냐라는 거 설명을 뭘로 했어요? 정치적, 국제적인 이유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를 이제 오늘 얘기를 잠깐 하자면 결국은 시장 인식이 아직은 해외 자본이랑 그리고 일본 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부채보다 일본 정부 부채보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기업 경쟁력이랑 해외 자본이 어느 정도 망해가고 있다라는 걸 해외에서 알고 있으면 경제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 부채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날로 일본 정부는 망할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망해도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최대한.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언제든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알람 키시면 매일 정보가 유튜브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